1388년 우왕 14년 최영은 우왕이 내민 손을 잡아서 이성계와 함께 무진정변 또는 무진피화를 일으켰고 임견미, 염훈방 등 2이님 1파라고 할 수 있는 권신들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토지를 빼앗던 권신들의 간호들 수천 명을 처형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아쉬움을 남기는 최영,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인 이이님을 처단하지 못했음은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면 그 다음이 중요했을 텐데요.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개혁을 단행해야만 했지만 개혁을 이루어낼 전문가가 없었고 대면관계가 악화되면서 개혁을 이뤄나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무진피화 이후 고려정계의 핵심 인물이 된 최영, 이 우왕은 그런 최영에게 장인어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최영은 울면서 노시는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면서 완강히 반대를 했지만 우왕은 고집을 꺾지 않고 최영의 서녀를 영비로 맞아들이게 되죠. 왕이지만 왕이 아니었던 우왕은 이 최고 권력자가 된 무신 최영의 보호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본능과 같이 했던 것입니다. 고려는 공민왕이 시해된 후 대면관계가 약화되어서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는데 이쯤에 와서는 거의 단교가 된 상태였습니다. 우왕 11년에 일시적으로 대면관계가 회복된 적이 있었는데 고려가 보낸 세공마가 저지르며 고려가 명나라에 정탐행위를 한 것이 들통이 나서 다시 단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무렵 명나라가 우남, 즉 베트남을 정벌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고려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왕 13년 나하추가 또 명예 항복을 하게 되면서 고려는 더욱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명나라와 고려 사이에는 큰 긴장감이 감돌게 되죠. 설상가상 1388년인 우왕 14년 명나라가 철영, 이북, 이동, 이서가 원래 원나라 땅이었고 이제 원의 땅을 차지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쌍성총관부 자리에 철영이를 설치하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미납한 5년치 세공을 한 번에 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도 하죠. 이에 고려는 명나라에 철영은 물론 그 이북 공업령까지 다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었던 것이다 하면서 철영이의 철폐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최영은 명나라와의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철영이를 철폐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고 조정 대신들과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명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임을 잘 알고 있었던 대신들은 화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럼 철영 이북 땅을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한단 말이냐? 라는 질문에는 아니지요. 그건 또 안 될 말이지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도 안 된다. 땅을 내어주는 것도 안 된다. 하고 있지만 딱히 어떤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과 논의해봤자 어떤 결론도 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 최영은 우왕과 비밀리에 논의를 해서 명의 요동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최영의 요동정벌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기 때문에 요동정벌을 반대하는 이자송을 처형하면서까지 이를 밀어붙이게 되죠. 때마침 서북면 도안무사 최원재가 명나라가 병사 1천여 명을 이끌고 와서 철영이를 세우려고 합니다 라는 보고를 올렸고 우왕은 이 소식을 듣고 울면서 통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침 명나라도 요동백호 왕등명을 파견해서 철영이를 설치한 사실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미 명나라를 적으로 여기고 있던 우왕은 병을 핑계로 이 왕등명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우왕 대신 판삼사사였던 이색이 왕등명을 만나서 이 땅은 원래 고려 땅이었습니다 라는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왕등명이 이는 황제께서 결정한 일이지 내가 어쩔 수는 없는 일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보고를 받은 우왕은 울면서 여러 신하가 요동을 공격하려는 나의 계책을 듣지 않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최영은 고려에 왔던 명나라 요동병사 21명을 살해하고 5명만 남겨서 구금함으로써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고 이제 고려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1388년 우왕 14년 징병령이 내려지자 나라는 온통 긴장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3월 26일 우왕과 최영이 서해도 해주로 먼저 출발을 하는데요. 사냥을 한다라는 핑계로 떠난 것이지만 사실 요동정벌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죠. 그리고 4월 1일 황해북도 봉산군에서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를 만나서 요동정벌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꾸준히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사불가론을 담은 상소를 올리게 되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름에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 온 나라의 군사들이 원정에 나서면 외적들이 허점을 노려 침략할 수 있으니 옳지 않다. 한참 장마철이어서 활은 악효가 높고 군사들은 역병을 앓을 수 있으니 옳지 않다. 하지만 최영은 요동정벌이 가능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반박합니다. 명은 대군이지만 부건이 버티고 있어서 요동의 방비가 허술하다. 요동은 땅이 기름져서 지금 공격하면 이 가을에 경작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군량을 얻을 수 있다. 또 장마철에 전투를 하는 조건이라면 명나라 군사도 마찬가지이며 명나라 군사들이 이 장마철에 싸우는 것을 더 싫어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에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우왕은 이성계에게 이자성의 죽음을 보지 못했느냐 라면 위협을 하면서 이성계를 몰아붙였고 결국 요동정벌은 간행됩니다. 38,800여 명의 병력과 군대를 지원하는 병력 11,000여 명, 총 5만여 명의 병사들이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영은 원과 협공을 하기 위해서 원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는데요. 원은 명의 패배를 해서 쫓겨난 상황이어서 고려와 협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왕은 최영과 함께 서경까지 가서 요동정벌의 선봉에 나서게 되는데, 우왕이 서경까지 따라 나선 것은 최영을 독려하기 위한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왕은 최영이 떠나고 난 후 혼자 남게 되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우왕이 선왕, 즉 공민왕께서 해를 당한 것은 경이 남정을 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최영이 탐나정벌을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 하루라도 경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며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최영은 우왕을 달래고 이 이성계에게 선봉을 맡기고 자신은 후군과 함께 서경에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최영 없이 요동정벌에 나선 이성계. 비가 오기 시작해 강물이 불어나고 사망자가 생기자 이 우왕에게 회군을 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계속 진군하라는 독촉의 회신이 오게 됩니다. 4월 18일에 서경을 떠난 원정군은 19일이 지난 5월 7일에 압록강을 건너 이 중국과 고려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위화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위화도에 도착한 후에도 비는 계속되었고, 이성계는 함께 출정한 조민수와 함께 다시 회군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소를 또 올리게 됩니다. 물이 불어나서 군대가 오도 가도 못할 지경에서 수백 명이 익사를 했으며 군량미도 떨어져서 요동까지 가기는 어렵다. 작은 나라가 현명하게 잘 사는 것은 큰 나라를 잘 섬기는 것이다. 아직 천령이 설치 중지를 요청하기 위해 명나라로 보낸 외교사절 박이중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면서 삼불가론을 담은 상소를 올린 것인데요. 우왕과 최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상소를 올린 것은 일종의 명분 쌓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도저히 요동정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회군 요청을 계속했지만 우왕과 최영이 이를 거부했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명분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만일 명나라 영토를 침범해 천자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면 즉각 나라와 백성들에게 참화가 닥칠 것이다. 내가 이 이치를 들어서 회군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지만 주상께서는 잘 살피지도 않으시고 최영 또한 노세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는 그대들과 함께 직접 주상을 베푸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세히 아뢰고 측근의 악인들을 제거해서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한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모두 이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성계는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는데요. 이성계는 출병을 하면서 이렇게 회군할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고려군이 19일간 행군을 해서 위화도에 도착을 했을 때 장마철이 시작되어서 비가
계속해서 내렸는데 천천히 행군을 한 것은 이 장마철을 기다린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병할 때와는 달리 회군을 할 때는 400km를 10일 만에 돌파하는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면서 고려로 돌아온 것으로 봐서 이런 의견에 또 힘을 실기도 하죠. 이성계가 회군을 했다라는 소식이 우왕과 채영에게 전해졌고 경노한 채영은 즉시 이성계의 가족들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이미 한 발 늦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자마자 곧바로 이천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일을 한 것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었고 이성계 역시 가족들의 안위를 확인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성계의 장남인 이방우, 차남 이방과는 일종의 인질이 되어서 우왕의 처소에 같이 있었는데 위화도 해군이 단행되던 그날 밤 이방우와 이방과가 이두란의 아들 화상과 함께 이 우왕의 처소를 탈출해서 이성계군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음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채영은 도성에 남아있는 병사들을 추려서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병사들이 이 요동 정벌을 하기 위해서 출전을 한 상황이어서 개경에는 군사도 변변치 않았고 이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또 조정 대신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을 친 상태였습니다. 채영과 우왕은 이성계군에게 경문을 보내어서 회유를 시도하는 한편 또 어떻게든 병력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채영은 조민수의 부대를 격퇴시키는 등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게 되는데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상황이었죠. 이성계는 우왕에게 작금의 사태는 모두 채영의 독단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채영을 내어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왕은 자신을 지켜줄 채영을 쳐내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 이를 거부했고 채영을 좌시중에 우현보를 우시중에 임명해버리죠. 여기에 더해 이성계와 조민수의 간직을 삭탈하고 이들을 체포해오는 자에게 쥐고하를 막론하고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라는 포고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해 6월 1일 이성계군은 개경을 포위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개경 공략에 나서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채영 진영은 최후 방어선까지 격파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군이 채영을 잡으러 왔을 때 채영은 우왕과 함께 팔각전에 있었는데 우왕은 끝까지 채영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고 이성계군의 군사들이 담을 부수고 팔각전 안으로 들어가서 채영을 내어달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영은 탄식하면서 이인님의 말이 진실로 옳았다 라고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인님이 이성계를 경계하고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옳았다라는 탄식인 것이죠. 우왕은 채영의 손을 잡고 펑펑 울게 되는데요. 채영은 우왕에게 절을 한 후 부서진 성 밖으로 나가 이성계를 만나게 됩니다. 채영을 보자 이성계는 이와 같은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는 것은 대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혀 그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게 한 것이니 이런 사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디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냉혹한 정치 세계에서 승기와 패기를 잡게 된 두 사람은 이렇게 눈물로 남은 감정까지 떨쳐내게 됩니다. 채영은 곧 지금의 고양시인 고봉현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요. 개성과 가까운 고봉현은 채영의 고향으로 이성계가 안심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채영을 다시 경상도 하포인 지금의 마산 지역으로 귀향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포 역시 채영이 이 왜구를 섬멸했던 지역으로 채영이 이 지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채영을 바로 죽이자니 또 비난이 쏟아질 게 뻔했기 때문에 채영은 다시 충주로 옮겨져서 귀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영을 계속 살려두었다가는 두고두고 화근이 될 터 이성계는 채영을 개성으로 불러들여 처형하기로 마음먹었고 우왕 14년 12월 채영은 요동을 정벌한 무리들을 추동했다라는 죄목으로 개성으로 소환되어 순금옥에서 참수당하게 되는데요. 채영이 형장에서 마지막으로 읊은 시가 있습니다. 북소리 두리둥둥 내 목숨 앗아간다. 충신에 죽는 길이 이다지도 어려우냐. 천하를 호령하던 초패왕의 기계세가
황구유아한테 꺾일 줄을 어찌 알리. 그가 처형되던 날 상인들은 모두 철시를 했고 어린아이에서 부녀자들까지 모두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최영은 반역자로 몰려 처형되었기 때문에 그 시신이 길거리에 버려졌는데요.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 그 시신에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도당에서 쌀, 콩, 배, 종이를 부의로 보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이후 고려 정부에서 그의 시신을 걷어 장사 지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영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모셔져 있습니다. 죽기 전 최영은 내가 평생에 만약 탐욕의 마음이 있었다면 무더미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영의 봉부는 풀이 나지 않아서 적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비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내리는 바람에 1976년 그의 문중에서 봉분에 때를 입혀 지금은 잔디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하네요. 고려 말과 조선 초 문신인 변계량이 최영을 추모하는 시를 지은 것이 있어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빛내기에 평생 바치니 어린아이까지 그 이름을 알고 한 조각 장한 마음 죽지 않아서 천년토록 태산과 함께 남으리. 최영의 충정과 그를 기리는 마음을 담아서 지은 시이네요. 조선이 건국된 후 1397년인 태조 6년 태조가 무민이라는 시호를 이 최영에게 내려서 그의 넋을 위로했다고 하고요. 중기에 이 최영의 호를 딴 무민사라는 사당이 남해에 지어지게 되는데요. 남해 미조 진앙을 지키던 첨사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최영 장군의 영정과 칼이 바닷가에 있으니 찾아서 잘 모셔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첨사가 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 수문장인 봉장군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고 이 최영 장군의 영정과 칼을 찾도록 지시합니다. 이에 봉장군이 바닷가로 나가 보았더니 나무로 만든 괴짝이 있었고 그 괴짝의 뚜껑을 열어보니 최영 장군의 영정과 칼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첨사는 이 영정과 칼을 지프로 잘 싸서 모셔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서 영정이 날아올랐고 현재의 무민사 자리에 그 영정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첨사가 그곳에 조그마한 사당을 지어서 최영의 시호를 따 무민사라고 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봄, 가을 두 번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왕이나 장군 등을 신격으로 추대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최영 장군은 무속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영의 삶이 굉장히 청렴하고 또 외적들로부터 고려를 지켜낸 명장이기도 했고 또 이성계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그 영혼이 떠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최영 장군의 고향인 이 고향과 그가 죽은 개성을 중심으로 그를 신격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현재까지도 그를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 무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속인들의 주장대로 그의 호는 오늘날까지도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최영 장군의 일대기와 조선 건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위화도 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홀로 남은 우한과 고려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